나, 윤혜정, 71의 나이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과 며느리 미라는 자기들이 받을 유산을 미리 넘기라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만 더 나가잖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통장을 건네던 순간 그들의 얼굴에 안도와 여유가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 길이 생겼네. 며느리의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부담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내 발자국 소리만이 공허했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은근히 상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가 오래 사시면 우리가 언제 독립할 수 있겠어요? 아들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엄마, 재산 정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중 3분의 1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남편의 유언대로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혜정 씨, 이 돈은 당신이 정말 필요할 때 당신 뜻대로 쓰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삶에 방해가 됩니다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알려진 3분의 1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존재는 이미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남은 3분의 2와 함께 조용히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늦가을 밤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나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억울함, 분노, 고독, 여러 감정들이 뒤엉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사업 시작할 때, 항상 내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나를 밀어냈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드는 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추우시죠? 이거라도 덮으세요. 그는 자신의 담요였던 것을 나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더 추우실 텐데요. 내가 사양하자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람은요, 가진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미 담요가 2개나 있어요. 하나쯤은 나눌 수 있죠. 강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곳에서 3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이세요. 표정 보니 알겠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낯선 거리의 노인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은 다 착해요. 서로 도우며 살아요. 가족보다 낫죠. 그날 밤 강노인은 내게 노숙 생활의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편의점이 따뜻한지, 어느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지, 어느 화장실이 깨끗한지, 그는 마치 이 거리의 지도를 그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어르신, 왜 이런 삶을 사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멀리 보이는 빌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빌딩, 제가 지은 거예요. 건설회사를 했었죠. 그런데 부도 나서 다 날렸어요. 가족들도 다 떠나갔고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지 않았나요? 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었죠. 근데 알았어요. 가진 게 많을 때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 잃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게 더 편해요. 그의 말이 낯설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첫 위기를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리 생활에도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교회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낮에는 공원에서 강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나를 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혜정 씨라고 불렀습니다. 급식소의 자원봉사자 젊은이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공원의 다른 노숙인들은 혜정 씨, 여기 앉으세요. 라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늘 긴장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노인이 물었습니다. 혜정 씨는 왜 집을 나오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태도, 며느리의 차가움, 상속 압박, 그리고 내가 선택한 떠남까지. 강노인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해요. 특히 가족이 더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돈 때문에 변한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혜정 씨가 집을 나온 건 잘한 일이에요.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재산의 2번째 3분의 1을 의미 있게 쓰자고. 다음 날 나는 지역 노인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 금액을 기부하시겠다고요?
네,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써주세요. 급식도 하고 쉴 곳도 만들어주세요. 기부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들에게 억지로 뺏긴 돈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기부한 돈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센터장이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센터에서 봉사활동 하시겠어요? 급식 나눠주시고 어르신들 말벗도 대어주시고 나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저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센터에 출근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혜정 언니, 혜정 씨,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강노인도 함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습니다. 센터 앞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강노인과 함께 화단을 가꾸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혜정 씨, 이제 완전히 표정이 밝아졌어요. 강노인의 말에 나도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 직원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혜정 언니, 요즘 언니 가족분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서에도 실종 신고하시고 병원도 다 찾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찾으시나 봐요. 영희의 말에 내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과거의 그림자였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센터를 방문한 자원봉사자가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옆 동네에 사업 실패해서 쫓기는 사람이 있다던데요. 이름이 이도현인가? 큰 돈 투자했다가 사기 당했대요. 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저는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상속받은 3분의 1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렸다는 것, 그리고 절박해진 그들이 나머지 재산의 존재를 알아챘다는 것, 이제 그들은 필사적으로 나를 찾고 있다는 것. 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정 씨, 피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마주쳐야 해요. 그게 가족이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진심으로 나를 찾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재산 때문일까? 평온했던 마음에 다시 파도가 일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나 좀 도와줘. 다음 날 아침 센터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며느리 미라였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나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그녀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며느리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상속받은 돈으로 지인의 사업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대박 난다는 말에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돈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은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집도 빼앗겼어요. 우리 다 망했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남편의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다른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거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 제발 남편 좀 어머니 아들 좀 살려주세요. 채권자들이 막 협박해요. 남편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다른 욕심의 시작은 아닐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는 거절했습니다. 미라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보냈잖아.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센터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센터 사람들이 안쓰러워했습니다. 혜정 언니, 저 며느리분 정말 간절해 보여요.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혜정씨, 사람은 망해봐야 알아요. 아들분이 이제 정신 차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라가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오늘 다리 위에 섰어요. 뛰어내리려고. 제가 겨우 말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개처럼 내 삶에 다시 들이닥친 폭풍이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나인가? 돈인가?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강노인이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면 무너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손을 잡고 나는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라가 알려준 주소는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복도, 곰팡이 냄새, 삐걱거리는 계단. 한때 넓은 아파트에 살던 아들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모든 걸 잃었어. 엄마가 주신 돈 다 날렸어. 나, 그의 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탐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간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어머니로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후회였습니다. 도연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개월의 분노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내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 나 인간 쓰레기야. 미라도 방 안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었어요.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망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가 계셔야 집이라는 걸. 미라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았어요. 이제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망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함, 잃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후회가 그들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바닥을 쳐봐야 진짜를 알게 돼요. 이 두 분, 이제 진짜가 됐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아, 미라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걸 알겠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이제 여의를 위해 사는 삶은 살지 않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할 거야. 너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주일 후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센터로 불렀습니다. 강노인과 센터 직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계약서야. 너희 둘이 살 수 있는 집이야.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 마지막 3분의 1 중 일부야. 여의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집 한 채를 마련해줬어. 아들이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랑 같이 살게, 엄마. 우리랑 같이 가.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풀었습니다. 아니, 도연아, 나는 너희와 함께 살지 않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방식대로 내 남은 삶을 살 거야. 봉사도 하고 강 어르신 같은 친구들과도 지내고 너희가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서 저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난 더 이상 그런 증명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삶이 필요해.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진짜 잘할게. 엄마 모실게. 도연아, 일어나.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는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거고. 하지만 이건 이별이 아니야.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다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가족이 되는 거야. 너희는 너희 집에서 다시 시작하고 나는 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지. 옆에 있던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진짜 가족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혜정 씨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미라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찾아뵐게요. 명절에도 오고, 생신에도 오고,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알겠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갑게 맞아줄게. 도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센터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 혼자 살기 딱 좋아. 그리고 매일 여기 와서 봉사할 거야.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엄마,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정말 많이 잘못했어. 알아. 그리고 너는 이미 벌 받았어. 이제는 다시 일어서 엄마가 준 기회야. 낭비하지 마. 며칠 후 나는 아들 부부가 이사 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저녁 먹으러 올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빈손으로 와.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네, 엄마.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나는 내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강노인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혜정 씨, 가족을 용서하되 당신의 삶은 지킨 거예요. 네, 강어르신, 이제야 배웠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거려. 3개월 후, 도연이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미라도 같이 일해. 우리 이번엔 정직하게 할 거야. 아들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잘했어. 도연아,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기뻐. 엄마, 근데 도연이 주춤거렸습니다. 뭐?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혹시 아프신 데는? 걱정 마. 엄마, 건강해. 매일 걷고, 봉사하고, 친구들 만나고, 너보다 바쁘게 살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뵈러 올게요.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너무 자주 오면 엄마도 부담스러워.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는 관계.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저녁이 되어 센터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혜정 씨,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공원 벤치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3분의 1은 내 것이다. 첫 번째 3분의 1은 자식에게 주었다. 두 번째 3분의 1은 세상에 나눴다. 마지막 3분의 1은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이제야 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을.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되었습니다. 71에 다시 시작한 나의 살. 늦은 나이지만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